그러면 오늘은 이제 13강입니다. 13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세계대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제국주의 기억나시죠? 제국주의. 역사는 뭔가 하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전에 쌓아왔던 걸 연결시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국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19세기 말,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에 이제 침략적 민족주의라든가 독점 자본주의라든가 사회 진화론이라든가 인종주의 요게 바탕이 돼서 식민지 개척해 나간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각 나라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식민지 개척을 한다고 했어요.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식민지 개척을 하다 보면 땅은 한정되어 있고 욕심은 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강들끼리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식민지 개척에서 앞장섰던 것은 영국과 프랑스예요. 근데 뒤늦게 뛰어든 건 독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 배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초반까지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일의 대정책 변화예요. 비스마르크 기억나시죠? 독일 통일과 관련돼가지고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순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관세 동맹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갔었죠. 비스마르크가 유럽 현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화를 추진을 합니다. 팽창보다는 현상 유지 그리고 프랑스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빌헬름 2세가 즉위하면서 이 정책을 폐지시켜버리고 팽창 정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이 세 나라가 삼국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19세기 후반이죠. 그런데 빌헬름 2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이 3B 정책이 되겠어요. 3C 정책 기억나는데 이 3C 정책은 영국이 추진했던 정책이었죠. 계속 얘기하지만 이집트 카이로의 스웨즈 운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이로,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죠. 카이로, 인도의 콜카타 이거를 연결하는 겁니다. 물류의 연결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뒤늦게 독일이 우리도 연결할래 하면서 3B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 도시들이 B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도시가 베를린, 그 다음에 비잔티움, 그 다음에 바그다드 이렇게 이제 연결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3B 정책 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물류를 이렇게 쫙 연결해 나가는 걸 보면 영국 있죠, 영국. 영국이 물류 연결하는 것과 약간의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 간의 약간의 신경전.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모로코 사건이 나타나죠. 식민지 쟁탈전 경쟁 중에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모로코, 프랑스가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뒤늦게 와가지고 회방을 놓는 거죠. 두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1905년과 1911년. 그러면서 프랑스랑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모로코 사건. 즉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세계대전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자,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네, 3C 정책 어디라고요? 카이로.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인도의 콜카타.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거죠. 빌헬름 2세의 정책에 맞서 러시아, 프랑스 삼국 협상을 성립하게 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당시 고립이었기 때문에 좋죠. 네, 플라시 전투. 인도입니다. 파쇼다 사건, 아프리카죠. 네, 아프리카인 파쇼다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가 나름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도 이제 영국이 손을 잡게 되는데 계기가 됐던 건 1905년 러일 전쟁입니다. 그 전까지 영국은 사사건건 러시아를 방해했어요.
크림 전쟁에서도 방해했고요. 럴 전쟁에서도 방해했어요. 근데 럴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견제할 필요가 좀 필요성이 약화됐다고 할까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구나 쟤네들은 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러시아와 또 영국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국 협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바로 일본이죠. 영국과 영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삼국 협상국.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플러스 일본까지 구성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지역은 발칸반도 지역에 있어서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맞붙게 됩니다. 이 범게르만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은 게르만족이잖아. 범슬라브주의는 우리는 슬라브족인데 발칸반도에는 슬라브 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게르만족도 있기는 있죠. 그랬을 때 각각의 민족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분 하에 게르만족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후원이 해주는 거고요. 슬라브족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이쪽에 줄을 쳐야겠군요. 러시아가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죠. 물론 관심은 다 뭐예요? 자국의 영토 확장입니다. 이건 명분이고요. 러시아도 내려오고 싶은 거고요. 오스트리아도 확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를 통해서 이제 쫙 이제 땅을 세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칸 반도 안에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발칸 반도는 원래는 오스만 지역의 땅이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쪽 지역에서 독립을 한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발칸 전쟁은 오스만이랑 싸운 거고요. 2차 발칸 전쟁은 독립한 나라들끼리 영토를 위해 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화되죠. 굉장히 이제 긴장이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이제 쫙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슬라브족 중심이었던 이 세르비아가 아니 거길 니네가 왜 와? 하면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르비아 급진 청년 하나가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되죠. 이때가 이 부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암살을 하면서 후계자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그거를 사라예보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스트리아랑 사라예보랑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라예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러시아 있죠. 범슬라브주의.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범게르만주의 오스트리아랑 독일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옆에 있었던 프랑스, 영국, 삼국 협상국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전에 동맹을 맺어놓은 나라들끼리 들어오게 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으로 인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영국, 프랑스와 독일 사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 동맹국, 협상국 참전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는 동맹국 쪽에 뒤늦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는 협상국 쪽으로 이제 세력을 바꾸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 초기 독일이 빠르게 서쪽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이 벨기에를 침공을 하고요. 이 벨기에가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있죠. 네, 벨기에를 침공을 하고요. 프랑스로 빠르게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빠른 진격이 탁 멈추게 된 전투가 있었으니 마른 전투, 솜 전투 있습니다. 왜 멈추게 되었는가? 참호전이 전개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호전이 뭐예요? 참호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을 쏘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총을 쏘는데 서 있으면 맞아요. 숨어야 되는데 바위 뒤에 숨거나 그러기보다는 땅을 파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이러고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참호전이라는 게 1차 세계대전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이 참호전과 관련돼가지고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추워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코트를 입습니다. 그거를 트렌치 코트라 그러죠. 참호를 트렌치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뭐랄까 아늑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물들과 시체들이요 막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조금 치열해지면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전세 변화입니다. 영국 해군이 북해를 봉쇄해버렸습니다. 독일을 아예 그냥 바다 쪽을 봉쇄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쪽에 있어서는 그 물류를 뚫기 위해 가지고 잠수함을 통해서 이제 봉쇄선을 뚫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하죠.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그냥 이제 배가 보이면 이제 침몰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미국인들이 많이 타고 있던 배가 그냥 콱 침몰하면서 이게 사실 미국은 참전 안 했었거든요. 유럽 쪽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유럽도 아메리카 간섭하지 마라. 뭐 언론선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 팔고 교역하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다가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계기로, 그리고 러시아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미국이 참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미국이 참전했던 게 언제냐면 1917년입니다. 참고로 1차 세계대전은 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14, 15, 16, 17, 18 약 5년간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 17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확 뒤집어지면서 빠르게 나아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에서 큰일이 하나 터지죠. 바로 러시아 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러시아 혁명 결과 더 이상 러시아는 전쟁을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 등 동맹국과 단독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18년에. 17년에 혁명이 발생을 하고요. 18년에 강화를 체결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빠지게 돼요. 사실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 빠지게 된 거죠. 근데 빠질 때는 막 빠진 줄 알았나요? 어쨌건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국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독일, 전세가 이미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북쪽에 있었던 킬 군항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황제였던 비레르 2세를 쫓아내게 되겠고요. 황제를 쫓아내고 이제는 공화국이다라고 하면서 임시정부 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공화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은 아닙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오고 항복했다 이거 아니에요. 임시정부의 공화국이 나오고 항복하고 나중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옵니다. 요거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연합국 측과 독일 임시정부의 휴전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뭐가 중요하다고요? 2차 세계대전과의 구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순서입니다. 순서. 요거 순서 체크 잘 해두시고요. 전쟁의 특징입니다. 전후반 구분 없이 국가 전체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맞춰져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 주로 이제 징병돼가지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면 군수품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방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이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생산,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전쟁에 맞춰져 있는 이게 이제 총력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마른 전투와 솜 전투의 참호전이라는 게 1차 세계대전 때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신무기 등장합니다. 신무기. 가장 대표적으로 이 탱크가 등장합니다. 탱크. 참호전으로 전쟁이 이제 길어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으니까 총을 맞아도 안 죽는 그런 무기 없나?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전차를 만들게 된 거야, 탱크. 근데 처음에는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물탱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물을 공급하기 위한 탱크다, 물탱크. 그래서 이름이 탱크인데 원래는 전차죠, 전차. 네. 그 다음에 전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가스. 그 다음에
잠수함, 무제한 잠수함 작전. 요런 이제 신무기들이 등장합니다. 뭐 기관총도 이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전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차 세계대전 때 나타났다라는 게 중요해요. 2차가 아닙니다. 1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호전이라든가 총력전, 탱크, 전투기, 독가스, 잠수함 등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총력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공장 가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되면서 그들의 이제 참정권 확대까지도 연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성의 투표권 같은 경우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918년까지입니다. 이해가셨죠? 이제 20세기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우리는 보통 수업 시간 아니면 영화관 속에서 영화를 통해 만나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20세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21세기에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20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세기 때 태어났고 20세기 때 있었던 전쟁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전쟁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배우면서 전술이 어땠고 무기를 어떻게 썼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그 이후에 조약을 어떻게 맺었고 이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 있어서 외교, 전략, 정책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배우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막 보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갔는가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5년 동안 치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우리 이런 전쟁은 다시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여러 개의 장치들과 조약들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한 번 더 터집니다. 더 심하게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돼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야 진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굴욕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존심과 함께 또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싸운다라는 것을 쉽게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겠죠. 자,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일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5쪽이죠. 네, 145쪽 하단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입니다.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이죠. 파리 강화회의. 선생님, 베르사유 체제,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좀 나아졌나요? 똑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18년까지 끝나게 돼요. 그럼 전쟁이 끝났으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뭐 이런 회의를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파리였어요. 이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엽니다. 승전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을 조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파리 강화 회의 결과 베르사유 궁전에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배유는 아니네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독일과 각 나라들끼리 이렇게 차차차차 패전국이랑 이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이후에 이 조약에 입각해서 시스템이 운영되어 간다. 그래서 요 이후의 시기를 바로 베르사유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인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원칙 하에 가자. 우리가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원칙 몇 가지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14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준해가지고 파리 강화 회의가 진행이 되어 간다.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립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되면 세계대전 문제는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됐어요. 아, 이 회의 결과 나오겠구나. 전쟁은 18년까지 일어났었고요. 1월 달에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전순국 대표들이 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자. 윌슨이 18년에 평화원칙 14개조를 얘기를 했었어요. 평화원칙 14개조.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쫙 얘기가 됐습니다. 이 14개조 원칙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각 나라별로 조약을 맺을 때 비밀 협약 맺지 말자. 몰래 이렇게 두 나라끼리 이렇게 조약 맺어놓고 막 다른 나라 속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투명한 외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민지 있잖아요. 식민지. 이 식민지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좀 더 나아가서 식민지 그 운명은 식민지 자체에서 결정해라. 민족 자결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구 하나 만들어서 전쟁을 좀 억제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 국제기구죠. 국제연맹 창설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이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식민지인데. 우리 민족 독립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대표를 파견해보자. 그래서 이제 김규식이 이제 파리강화 회의에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도 준비했었고요. 네. 그런데 전순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응징이 강하게 적용됐다라는 겁니다. 전순국의 이익인데 식민지 해방시킬까요? 영국의 식민지 해방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패전국에 한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이런 진나라들 식민지 해방시켜라 라는 이제 원칙인 것이고요. 자, 이거에 입각해가지고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무슨 조약이라고요? 베르사유 궁궐에서 체결이 되죠.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871년 독일이 빌헤름 1세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독일 제국을 선포한 곳이 어디예요?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거기서 독일의 가장 굴욕적인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전순국과 독일 간에 체결하게 되겠고요. 독일의 모든 식민지 상실하고요. 알제스 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양도하게 되고요. 군비 축소하게 되고요. 배상금 지불하게 되고요. 1320억 마르크 책정되죠.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좀 불안하죠. 독일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1320억 마르크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배상금을 다 낼 수 있을까? 왜 독일한테만 이래? 불만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복수할 거야. 라고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 외에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능 특강에서는 이렇게 좀 줄여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91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전쟁 전에 원래 1달러에 그 당시 독일 화폐는 마르크거든요. 1달러에 4.2마르크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전쟁 후에는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1달러에 8.4마르크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 2배 정도가 됐어요. 와, 이거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배상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배상금이 들어오면서 독일은 이제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휘청거려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1922년에 환율이 또 어떻게 되냐면 1달러에 7,000마르크가 됩니다. 7,000마르크. 와우. 네. 엄청 떴죠. 이거는 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갚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니까 말이 아닌 거죠, 독일이. 그래서 독일이 이제 배상금을 분할 납부를 했어야 됐어요. 계속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우리 못 내겠다라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화가 난 거죠. 니네 왜 규칙 어겨? 약속 어겨? 하면서 프랑스가 1923년에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프랑스가 보복성으로서 그 당시 독일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단지였던 루르 지역을 침공합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둘이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변 나라에서 이거 뜯어 말려야죠. 야, 진정해 프랑스. 프랑스는 독일한테 1차 세계대전 당한 게 많죠. 그래서 루르 침공하면서 긴장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프랑스가 침공을 한 거죠. 23년에. 자, 그러면서 독일 경제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1924년에 미국에서 이 도스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도스안. 그래서 독일에다가 빠르게 달러를 지원해 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2억 달러를 차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환율이 뛰었다라는 것은 달러가 부족하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이제 투입을 하면서 빠르게 독일 경제를 안정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진정해, 화해해 하면서 1925년에 로카르노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로카르노 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까 윌슨이 얘기했잖아요.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이에요. 이따가 자세히 볼 텐데요. 이 국제연맹에 독일이 원래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카르노 조약에 독일 가입시키자라고 해서 26년에 이제 독일이 가입하게 됩니다. 약간 프랑스랑 독일의 이제 화해적인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28년에 켈로그 브레앙 조약이라고 나옵니다. 이 켈로그 브레앙 조약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다가 나오냐면 전쟁 수단으로 삼지 말자.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네? 그럼 전쟁에서 우리가 뺏어오면 되지. 전쟁을 국제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켈로그 브레앙 조약입니다. 전쟁을 수단화하지 말자. 이 켈로그 브레앙 조약,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독일은 배상금 못 갚겠다 배째고 있고요. 프랑스는 너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침공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뜯어 말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독거리면서 독일 너도 국제연맹에 껴줄게 하면서 가입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발 전쟁 수단 삼지 말자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들이 무기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언젠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군비 축소해라. 적당히 무장하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군비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워싱턴 회의예요. 이 워싱턴 회의가 19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2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해군력에 관련된 군비 축소입니다. 주력함이죠.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주력함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낮추자. 그래서 전쟁을 좀 억제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워싱턴 회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력함 말고 보조함까지도 줄이자라고 하는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됩니다. 이걸 런던 군축회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런던 군축회담은 1930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력에 있어서도 보조함의 비율을 줄이자. 군비도 줄이고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좀 잘 갚을 수 있도록 1929년에는 배상금도 깎아줍니다. 이거를 영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안. 미국 쪽에서 이제 얘기해가지고요. 배상금 4분의 1로 축소해줄게. 경감. 이런 식으로 좀 독일에게 약간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데 1929년에 뭐가 터져요? 경제 대공황이 터지죠. 이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경제적으로 다들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뒤로 뭐가 가요?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33년에 국제연맹 탈퇴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 갑니다. 지금 보는 거, 요 시기죠. 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2차 세계대전으로 건너갑니다. 네. 어떠한 한계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국제연맹 1920년에 창설이 됩니다. 누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게 어때? 근데 여기 보세요. 국제평화협력을 위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누가 불참해요? 미국이 불참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이 만들자는데 미국은 왜 불참해요? 윌슨이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당시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윌슨이 의회 쪽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결국 비준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연맹에 가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이 불참했고요. 독일과 소련도 제외됩니다. 소련. 물론 나중에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은 26년 로카르노 조약 이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소련은 34년에 가입은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한계. 군사 제재 수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군사 제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싫은데? 전쟁할 건데? 쳐들어갈 건데 어쩔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정도. 네. 이게 좀 억제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한계를 느껴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군사적 제재 수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무슨 회의요? 군비 축소하자. 특히 해군 중에 주력함 비율을 축소하자. 워싱턴 회의입니다. 물론 동아시아사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뭐 중국에서의 이제 얘기, 뭐 이런 것들 워싱턴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세계사에서는 요 정도 군비 축소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